결국은 그런 호르몬에 여러분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호르몬들을 여러분이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도파민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만 보면 내가 술 생각이 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가면 꼭 그 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 사람, 상황, 그런 이제 트리거와 멀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커피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게 하는 상황을 내가 멀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호르몬, 특히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호르몬하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의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 두 가지의 화학 물질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장기에서 나와서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계의 말단과 말단 사이에 간극이라고 있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신경의 어떤 전기적 흥분을 전달하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00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요. 또 이 호르몬이라는 게 동물,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도 호르몬이 있고요. 식물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호르몬들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대장주가 있는 것처럼 호르몬에도 4가지의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욕과 관련된 인슐린 호르몬,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성장 호르몬, 또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 관련된 멜라토닌 호르몬, 이제 코티졸 호르몬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4번째 또 중요한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요. 호르몬은 각 세대별로 자기가 꼭 잘 관리해야 될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춘기 때는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있겠지만 20대에 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요. 요즘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그러면 굉장히 쾌감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도파민은 나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의 호르몬, 보상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도파민은 제가 항상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을 하고요. 하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면 운동신경과 관련돼서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추구하는 어떤 보상의 또 호르몬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도파민이 예전에는 되게 수준이 낮다가 점점 도파민이 상승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하고 사실 도파민이나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여타의 다른 호르몬도 잘 관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파민이 우리 몸 호르몬의 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갖고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조정하는 것처럼 도파민 호르몬이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이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형을 정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도파민을 제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도파민 너무 과하게 되면 요즘 얘기하는 도파민 중독, 디지털 중독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이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데 특히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도파민 균형이라고 얘기한 것은 도파민 호르몬의 적정 수준이 다 틀리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도파민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셋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수준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파민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도파민 균형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도파민이란 호르몬하고 도파민 수용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파민이란 호르몬은 투수고 수용체는 포수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도파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수용체가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 많이 나와도 수용체를 줄이면 되는 거고요. 도파민이 적게 나오면 수용체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파민 균형이라는 건 도파민 호르몬 그 자체의 수준의 균형도 있지만 호르몬과 수용체의 균형.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호르몬 중에서도 도파민 호르몬의 친구가 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 호르몬의 부정적인 걸 더 이렇게 야기시키는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코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만 단독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의미의 균형이 우리가 도파민을 균형점을 찾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 호르몬의 별명을 제가 여러 가지 지었지만 충동의 호르몬이다, 집착의 호르몬이다.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호감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지 한 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4분 내에 지금 이 방송에 빠져들지 않으면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감이 생겨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근데 점점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에서도 도파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고 페니에틸라민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 단계의 호르몬은 플라토닉 러브고요. 근데 이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거고,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나 감정도 결국 네 가지 호르몬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결이 틀리듯이 결국은 화가가 네 가지 물감을 갖고 그린 수채화,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아가페적인 뭔가 남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더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뭐 또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플라토닉한 사랑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기별로도 그렇지만 또 사랑의 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호르몬의 조성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치 양념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듯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쌓게 하고 호감을 느끼는 호르몬, 그게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이제 양이 많아지면 사랑, 호감이 나중에는 집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한테 도파민 호르몬이 과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충동의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호감 단계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충동적으로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쇼핑 중독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파민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보상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호감을 주는 호르몬. 그래서 이제 4분 만에 도파민이 나와야 사랑이 싹 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도파민만큼 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던 호르몬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이제 우리는 도파민 디톡스, 나쁜 호르몬, 중독의 호르몬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쥐 실험을 했는데 아예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파괴시켰는데요. 맛있는 먹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먹지 않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 긍정적으로 사람의 어떤 무기력증 같은 게 아니고 더 어떻게 진취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증거의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더 진취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게 독일에서 실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실험들 보면 뉴욕 주립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 17명의 사람들한테 연인의 사진도 보여주고 친구의 사진도 보여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보여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만나지 않아도 도파민 호르몬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도파민은 더 진취적으로 만들고 사랑을,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파민 호르몬이 스탠퍼드 대학의 쥐실험처럼 없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킨슨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떨고 다리를 총총걸음 걷는 파킨슨병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도파민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인데 파킨슨병 환자들 보면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게 파킨슨병의 세 번째 특징인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은 좋아도 좋은 걸 못 느끼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파민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이제 중내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되고 적게 나오게 되면 파킨슨병이 되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L도파라고 해서 도파민을 이제 외부에서 넣어주면 그런 어떤 운동신경적인 문제, 또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물건들을 사실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커피를 막 많이 마시는 정도다, 뭐 예를 들면 일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우리의 행위,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일상에서 나를 편하게 했던 그런 대상이 결국은 그게 없거나 그걸 추구하면서 집착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중독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대상이 나한테 도파민을 분비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때 수용체는 줄어듭니다.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현재 나온 도파민 수준이 나를 이전에 그 도파민 수준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수용체 수가 줄어들어서 내성이 생긴 건데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해서 그 대상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수용체 수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도파민 중독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저는 뭐 커피 중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중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독으로 이미 빠져들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중독되었는가 아닌가, 중독이 돼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의 자기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그런 것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하고 멀어지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파민 리셋, 뭐 도파민 밸런스 이런 얘기들은 디톡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쉽게 도파민을 획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그러면 수용체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느끼는 어떤 최종적인 도파민이 나한테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3단계를 갖다가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양질의 도파민을 수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시멜로 효과라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인내하고 절제했을 때 도파민 수용체는 그 사이에 더 활성화돼서 나중에 이제 더 큰 도파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의 계획을 세워라는 거고요. 이게 뭐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기는 보통 이런 수용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려면 시동을 거는 게 3, 4주 걸리고요. 중기는 이 수용체가 어느 정도 될 때는 2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3, 4주. 그래서 우리가 왜 습관이라는 게 3, 4주 돼야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려면 1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도파민 일지라고 제가 여기다 부록으로 넣었지만 꼭 뭐 그런 일지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왜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본인이 방향을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멀리즘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건 그때 가서 해결하더라도 당장 언젠간 쓰겠지 하고서 쌓았던 것들을 책상에서 다 정리를 하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미 기존의 것들로 질서들이 딱 확립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틈이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커피도 제가 보니까는 이 커피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뭐 10잔, 20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파민 균형의 단계별로 일단 그런 트리거를 없애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됐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자유로워지니까 더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숨어있는 중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마약 중독 같이 심각한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약물 중독,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에드비린이 이런 거 먹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니코틴, 알코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음식 중독이라 생각하시면 그게 설탕에 대한 중독이거든요. 설탕 중독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한다. 일 중독자라는 것이 좀 칭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 중독, 운동 중독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되면 나중에는 막 이거를 감추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다가 사실
이제 중독의 마지막 단계는 이 도파민이 수용체가 줄어들면서 계속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다가 이게 화수무처럼 끝없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한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이 이제 붕괴되고 고갈되는 시점이 되면 아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쥐 실험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독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도파민 수치를 갖다가 측정하거나 수용체의 수를 측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증상이나 자기의 어떤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간단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10가지의 이제 테스트를 하나하나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따져 보셔가지고 만약 이제 뭐 이게 3개 정도 되면은 괜찮겠지만 4개에서 6가지 정도 되면 이게 중독의 전 단계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이후 그러니까 7가지, 8가지, 9가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제 도파민이 중독됐고 중독의 심각성도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거가 없으면은 이미 이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감정적인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어떤 질문들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질문보다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걸 나쁜지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몰래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 사람들은 같은 어떤 점수라 하더라도 더 좀 심각한 그런 도파민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쇼폼이나 이런 디지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도파민 중독의 한 종류는 상당히 이제 블루라이트가 많고요. 시각적인 자극이 심하죠. 근데 같은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개 속도가 빠르거나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고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30분 보던 게 1시간 되고 나중에 올빼미처럼 밤을 새고 또 이제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더 자극적이고 그런 쪽으로 뭐 깊이 있게 계속 영상물이나 쇼폼이나 인스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더 많은 도파민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도파민 붕괴로 이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자꾸 쌓이다 보면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진취적으로 나가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호르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자꾸 이제 손쉽게 도파민을 더 많이 찾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빠른 쇼폼을 보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런 걸 못 찾게 됐을 때 이제 참게 되면 힘든 시기, 고통의 시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중독의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하는 걸 잘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하고 말하자면 역동적으로 일을 할 때 보면 쇼폼을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을 갖다가 꾸준히 집중해서 할 때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가 어느 정도 되고 통제가 될 수 있지만 역동적으로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더 자극적으로 더 몸이 바빠지거든요. 2가지 일하다가 3가지를 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파민이 사실은 또 집중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은 ADHD라고 해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행동이 이제 과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ADHD에서도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은 일단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 독소라는 전제를 깔려 있는 건데 사실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도파민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도파민,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중독된 뇌를 보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 수치는 계속 올라가지만
수용체는 점점 없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도파민 수용체를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리셋시키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도파민을 갖다가 나한테 자극이 됐던 대상을 조금씩 멀리하고 통제하다 보면 수용체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마약 중독자들도요,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을 회복하게 되면 없어졌던 이 도파민 수용체가 6개월, 12개월 수용체가 회복되는 현상을 뇌 MRI를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도파민을 일으키는 대상을 좀 멀리하고 통제하다 보면 수용체는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좋은 도파민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그렇게 한번 리셋을 시키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실질적인 지배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레디 니체가 얘기했던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에서 나오듯이, 너 자신의 어떤 진정한 지배자가 있고 명령자가 있는데 그것이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르몬의 모든 것 탓을 돌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그럼 호르몬에 여러분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호르몬들을 여러분이 다시 초인이 돼서 통제를 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도파민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 자기 자신을 파악할 때는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중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독의 본질. 결국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공통 분모로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단계에서 트리거,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그 트리거, 예를 들면 나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커피를 마시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만 보면 내가 술 생각이 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가면 꼭 그 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 사람,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트리거와 멀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커피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게 하는 상황을 내가 멀리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 대상이 생각나게 하고 추구하는 것들의 상황을 갖다 멀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만 보면 자꾸 이제 쇼츠를 보게 되고, 그러면 핸드폰을 멀리 그냥 하는 거예요. 간식이 자꾸 생각나면 간식을 없도록 간식을 아예 안 사다 놓고, 핸드폰은 잘 때 서랍에 넣어놓고, 근데 서랍에 넣어놓으면 또 가서 또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서랍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포모도로 요법이라고 있는데, 단칼에 끊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서 2단계까지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3단계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또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내가 달성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그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설계해 놓으면 사실 도파민 밸런스를 찾는 여정이 그닥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이 보상의 크기가 너무 이제 크다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보상, 그 내 자신한테 베풀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보상이 꼭 물질적인 보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내가 달성했다는 성취감,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느낌, 그런 정신적인 보상을 결부시키면 실현 가능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커피 중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커피를 갖다 20잔 마시는 거를 단칼에 끊기보다는 조금씩 끊어가면서 제 자신은 그런 커피값 대신에 쌓였던 그런 어떤 돈들을 기부를 한다든지 병원에,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느끼는 정신적인 어떤 보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 가능한 정도로 내가 커피 한 잔, 두 잔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세이브 되면 그거에 더 2배 이상을 내가 더 좋은 데에 그 커피에 지출되는 비용을 쓰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 경험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환자는 사실은 굉장히 유튜브 쇼폼에 중독이 돼 있는데 본인이 그거에 어떤 경우에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그거에 빠져들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니까 낮에 일상적인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6시간, 4시간, 2시간 줄여나가면서 또 어느 정도는 자기한테 또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보겠다든지, 그게 포모도로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달성이 됐을 때는 친구가 굉장히 스포츠 쪽 매니아였기 때문에 영국에 직접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적금을 들여서 만들어낸 비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도파민 밸런스의 과정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도파민의 균형에는 밸런스에는 분비가 있고 수용체의 숫자가 있다면 분비 쪽에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를 굉장히 높이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이제 절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들, 그런 데는 액상과당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감시 체계가 있는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 호르몬입니다.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더 먹어라. 실제로는 배는 부른데도 불구하고 식욕을 막 돋구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갖다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넌 지금 배부르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이제 거식증이 되기도 하죠. 음식을 거부하는. 근데 그런 그렐린 렙틴 호르몬의 레이더망을 잡히지 않는 게 트랜스 지방하고 액상가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 지수가 높고 트랜스 지방이 많고 액상가당이 많은 식품들일수록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포화 지방산, 음식의 어떤 영양소 중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포화 지방이 그런 어떤 도파민의 분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 차원에서 어떤 음식이 내가 도파민이 많이 느냐, 아니면은 적게 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도파민이 들 나오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물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뭐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실패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평균 내 수입이 좋아지면 되듯이, 사실은 이제 도파민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알아서 가끔 이제 나쁜 음식을 먹을 때는 더 많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어제 뭐 회식도 하고 도파민에 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도파민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의 이제 도파민 균형을 잡아주는 식단을 형성하는 게 현명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운동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틈틈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뭐 실제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바쁜 현대인들한테 쉽지는 않은데, 제 사무실이 이제 4층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올라갈 때는 계단을 걷는다든지, 또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까치발을 든다든지 그 인대나 근육에 수축을 주면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은 근육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가끔 다리도 이렇게 가자미 근육에 긴장을 준다든지, 서 있을 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뭐 까치발을 갖다가 10번, 12번, 3세트를 갖다가 하루에 틈틈이 하면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하고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과 관련된 이런 호르몬들은 도파민 수용체를 확보하는 차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운동을 하면 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어떤 버퍼, 스폰지처럼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줄이고 도파민이 적게 나오면 좀 늘리고,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하는 게 왜 좋은지, 유산소 운동이 왜 좋은지,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분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근육 운동은 도파민 수용체와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 요가 이런 것들은 도파민 수용체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어떤 의식주를 도파민 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렇지만 이제 늘 뭐 운동을 갔다가 어제 했고 또 주말에 등산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도파민 수용체 확 조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이제 음식처럼 꾸준히 이 도파민 수용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번 골프 라운딩 했다든지 등산했다든지 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확보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하면서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확보해 놓으면 도파민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도파민의 분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호르몬이 다 나이가 드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제가 도파민 균형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도파민이 부족하면 도파민에 도움이 되는 우리 호르몬 생태계에서 다른 호르몬들을 우리가 많이 획득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인데요. 더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을 나가서 많이 만나서 햇볕을 쬐고 산책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멜라토닌 또 이제 어떤 스킨십이나 또 정신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소통하고 옥시토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이가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도파민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파민 숫자는 줄어들지만 수용체는 내가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필요하겠죠. 사실 스트레스 없는 세계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스트레스에 대한 유연성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마음 근육 운동을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나이 들수록 제일 부족해지기 쉬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도파민 수치가 줄어든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파민 수용체를 늘리는 그런 어떤 활동이나 또 도파민 수용체를 늘리는 활동과 더불어서 도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긍정의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도파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실험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획득했을 때 그 순간 어땠겠습니까? 도파민이 굉장히 분비되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순간보다도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왔던 시간은 이 바나나를 찾으러 다니는 그 시간이 더 좋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치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만나기 직전보다 계속 그 설레는 그런 어떤 감정처럼 여러분이 이 도파민, 찰나적인 어떤 도파민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더 좋은 도파민을 갖다가 획득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